예,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파주에서 왔습니다. 예, 파주 여자고등학교에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온 지역이 파주예요. 예, 오늘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파주에는 지금 코로나에 더해서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육도 아마도 지금 처음 걸어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원격으로 일정 연수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연수만큼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듣는 입장이 되셨어요. 이제 입장이 바뀌셨죠.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미래 교육 방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체감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경험도 이 일정 연수 이상 더 큰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이 강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아마 선생님들의 어떤 시야에 목적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제 2학기 때나 또는 더 후에 미래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경험의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생소한 어떤 교육 과정일 것 같아요. 이제 계산과학이라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한 선생님들의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지금 컴퓨터 상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이 계산과적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라는 이 파일을 전부 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서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업과 실습은 바로 이 파일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파일 다 열어놓으셨나요? 그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매스미티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으면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파일을 클릭하면은 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전부 다 파일이 열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본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라든가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셨을 때는 카톡으로 주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과학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좀 이해를 위한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의 컴퓨팅, 계산 능력을 이용한 과학의 탐구 방법의 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수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과 그에 대한 응용 분야, 여기서의 응용 분야는 뭐 과학도 될 수 있겠고요. 기술공학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와 같은 정보통신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의료공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야만 되느냐? 아닙니다. 사회, 경제에 대한 어떤 현상, 그것도 아니면은 음악과 미술에 대한 어떤 디지털 아트,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모든 현상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질이나 어떤 현상들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규명을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요, 너무나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졌고요.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특정한 한 분야와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수학이든 예술이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복잡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여러 개가 뭐 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공학용 소프트웨어의 파워풀한 컴퓨팅 능력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처리하고 단시간에 분석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현상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예, 소행성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완성을 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코로나죠. 예,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방역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영역까지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 과학적인 데이터의 분석과 그 결과로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제 예로 선생님들께 제가 분석해본 코로나19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전부 다 구현을 한 겁니다. 예, 지금은 화면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학적인 어떤 모델, 로지스틱의 성장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의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한 겁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한 건데요. 이 연구에 대한 연구 시점은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로 발견된 게 1월 2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2일이었고요. 그럼 3월 23일에는 어떤 시점이었냐면요. 한참 확산이 증폭되는 시점,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분석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1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를 데이터로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겠죠. 매일 발표를 하고 있죠.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집계를 해서 나라별로 지역별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제가 불러왔어요. 그렇게 불러와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까지 데이터를 추출한 겁니다. 뭐 약 30 며칠 정도가 30일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자, 이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1월 20일부터 쭉 해서 3월 23일까지 이렇게 갑니다. 한 2달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게 바로 전염병 확산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예요. 초기에는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다가 일정한 순간 내가 누군가한테 확산이 되면 그만큼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개체가 늘어나죠. 그때부터는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극대치를 친 다음에는 다시 종식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지스틱의 성장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함수식은 어떤 형태일까라는 그 함수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함수일 것 같아요? 미약하게 증가하다가 급속도로 커지는 이 함수. 생각나셨죠? 지수함수겠죠? 지수함수. 기하학적인 증가를 갖고 있죠. 바로 지수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성장 모델의 이러한 형태를 갖는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지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로 놓고 위에 있는 데이터를 이 함수에 하나씩 대응해 가면서 최적화된 함수의 식을 컴퓨팅으로 찾는 겁니다. 그럼 컴퓨팅으로 찾는다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상수들이 있죠. L, K, X0. 뭐 이러한 상수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를 해본 게 다음과 같이 로지스틱 식을 놓고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상수들을 피팅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최적의 상수값을 찾아봤고요. 이렇게 최적의 상수값을 대입한 그래프를 실제의 확진자 데이터의 그래프와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는요, 예, 로지스틱의 함수로 피팅한 그래프고요. 빨간색 점은요, 국내 코로나19의 총 확진자 수가 됩니다. 자, 초반에는 어떻게 돼요?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중간 한 50일 전후부터 조금 이탈되는 현상을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탈이 되면은 미래 예측은 실패할 거예요. 왜? 뒤로 갈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재피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더 변곡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형적으로 1차 결합을 해서 다시 한번 피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식처럼 로지스틱 함수 한 개와 또 하나의 로지스틱 함수 한 개를 선형 결합으로 플러스로 선형 결합을 한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다시 한번 피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총 6개가 되겠죠. 이번에는 상수가 6개의 상수의 최적화된 값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프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바로 비교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의 피팅된 함수의 그래프와 빨간색 국내 확진자 수의 지금 형상이 지금 비슷하게 같이 따라가고 있죠. 이제 이 정도면은 여기까지가 3월 23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의 예측을 그래프로 찾아낼 수 있겠죠. 함수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국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이후에 데이터 값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로 만든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3월 23일까지가 실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고요. 이제 3월 24일부터가 이제 예측입니다. 순서 데이터의 순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확진자 수고요. 자, 여기서부터 실제 조사할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해외 유입. 해외 유입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조사해서 해외 유입을 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값이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순수한 지역사회의 확진자 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값은 아까 예측한 로지스틱 함수로 구해낸 미래의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최소값, 뒤에 있는 것은 최대값. 여기서의 최대와 최소는 우리가 통계에서 95%의 신뢰도를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 신뢰 구간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측해보면 9,010명의 로지스틱을 예측한 것은 9,081명.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한 70명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70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치상으로는 크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 9,000명에서의 비율을 살펴본다면 1%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근접범위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상황에서의 종식 국면이 언제 진입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총 확진자 수보다는 매일매일 나날이 증가하는 성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즉 9,010명에서 다음 날에는 9,054명으로 40명이 증가를 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예측에서는 몇 명이 증가하고 있는가? 이 증가의 추세가 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값을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말일경으로 가볼게요. 4월 말일 정도 되면요. 실제 확진자 수는 9,926명에 로지스틱으로는 9,791명에서 최대 11,941명 해서 오히려 최소값에 가까운 수준이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 추세를 한번 보세요. 일별, 2명, 4명, 그리고 없었어요. 자, 오른쪽도 보면은 이제 예측상에서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2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죠. 증가 추세가 최소값과 최대값. 그래서 이 증가 추세를 보면은 저희가 예측한 것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측한 값이 최소값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방역을 참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측은 5월 6일까지 증가 추세를 봤을 때 거의 맞아떨어지고 5월 6일까지 봤을 때 사흘 연속으로 나흘 연속으로 추가 발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식 국면에 접어드는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측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5월 7일 날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가 최초 발생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쿠팡부터 개척교회 방문 판매, 뭐 탁구, 뭐 일부분의 어떤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이런 것들은 로지스틱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로지스틱의 예측 범위를 이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다시 17명, 그 다음에 20명, 30명 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로지스틱 예측 곡선이 이제 벗어나서 이제 모니터링만 하다가 6월 말에 이제 종료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다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다시 미래의 국면을 예측하려면 바로 요 날짜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로지스틱 예측의 시스템을 돌려보면은 또다시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일단 연구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으로 코로나 코비죠. 이렇게 보면은 좀 악동 같아 보이긴 한데 사실 뭐 우리 인류에게는 최대의 적인데 악동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잘 쓰자라는 걸로 이제 3D 프린터로 한번 익살스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계산과학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과학은요, 이제 미래 과학에서의 어떤 탐구 방법 중에 고전적인 뭐 실험이라든가 관찰 이러한 연구 방법에 더해서 미래의 제3의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 신분야로 현대사회 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번 오늘 6시간 동안에 같이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한글 문서를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과 수업을 이런 계산과학의 컴퓨팅을 이용해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같이 재구성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교과별로 간단하게 한두 개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 뭐 교과를 떠나서 모든 수학 수업에서 초중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주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데이입니다. 파이데이. 우리 이제 3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데이라고도 하지만 수학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3.14에서 파이데이라고 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마 각 학교 교실에서 파이데이 행사를 조촐하게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저희 학교도 역시 파이데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파이데이 행사를 진행하는가? 거기서 활용된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실험은요. 원주율 속에서 나의 생일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파이데이의 행사에 한 꼭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는 할 수 없는 탐색의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탐색을 할 거냐면요. 원주율을 1000만짜리까지 계산할 겁니다. 1000만짜리. 1000만짜리라고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죠. 저희들 역시도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1000만짜리까지의 원주율을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한글 문서로. 글자 포인트 10 기본 포인트로 출력을 했더니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오냐면요. 약 2165페이지 나옵니다. 2000페이지가 넘는 그 분량 속에서 과연 나의 생년월일은 존재할까? 그걸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똑같이 따라오시고요. 원주율이 품은 나의 생일 원, 요 원을 클릭하면은 바로 실험 화면으로 옮길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따라오셨나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시죠. 자, 먼저 화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실험 화면이 열릴 건데요. 여기에 나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을 합니다. 연 2자리, 월 1, 2자리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에 보면요. U 버튼이 있어요. 지금은 이건 이미지예요. 지금은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U 버튼을 누르면
예, 1000만 자리 속에서 나의 생일이 최초로 나타나는 그 위치를 찾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3만 7,374번째 자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파이 형태의 모양으로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3.14부터 이게 실질적인 원주율의 숫자 배열이에요. 너무 뒤에 나타나니까 중간에 113만 몇 자리는 생략을 하고 쭉 넘어가서 740912가 나타나죠. 예, 이렇게 각자 선생님들의 생일을 수업 시간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생일을 이렇게 탐색하는 즐거움을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첨부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최근에 만든 거라 287 new.cdf라는 파일이 있죠. 이것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열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은 모두 매스미티카 또는 플레이어라는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열리게 됩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제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어서 제 생년월일에 대한 계산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계산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러닝이죠. 계산 중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계산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1000만 자리 속에서의 서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산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일반적인 노트북의 1초당 평균 계산 속도는요. 약 5천만 번 정도의 사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CPU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지금 떴죠. 이렇게 해서 제 생년월일이 나왔고요. 마우스로 각각의 숫자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숫자가 몇 번째 숫자 배열인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생년월일을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탭을 이용해서 자, 뭐 83년 11월 며칠 뭐 해서 11월 뭐 4일인 경우에 041.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부 다 입력이 다 되셨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U 버튼 업데이트라고 이제 뜨죠. 그래서 이 U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약 5초에서 10초 사이를 기다려 봅니다. 여기 러닝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 계산 중인 거고요. 계산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저 같은 경우엔 끝났네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의 생년월일 최초로 등장하는 자릿수는 몇 자리입니까? 다 이제 결과가 나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번째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뒤쪽에 나타난 경우도 있죠. 뭐 300만 번째 또는 700만 번째, 뭐 900만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뒤쪽에 나올수록 왠지 내 생일이 좀 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나오기도 합니다. 뭐 10만 번째에 나오기도 하고요.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의 생년월일이 안 나온다. 아유, 그럴 리는 없어요.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입력이 잘 됐는가? 몇 년, 몇 월, 며칠. 제대로 입력이 잘 됐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한번 이 프로그램을 끄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 나올 생년월일은 적어도 선생님들 나이대에서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이따 카톡으로 그 생년월일을 개별적으로 주시는 곳 있죠. 주시면은 제가 한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실행을 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아봤고요. 더 이제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이 생년월일 과연 1000만 번째에서 내 생일 몇 번이나 나올 수 있을까? 자, 이제 몇 번이나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에서 마우스를 이미지가 아닌 Find All 바로 옆에 있는 걸로 탭으로 옮겨보세요. Find All 모두 찾아달라는 겁니다. 1000만 자리까지의 탐색 범위 중에서.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다시 한번 U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또 탐색을 다 하게 되겠죠? 해서 나왔습니다. 자, 모두 다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이겠지만 지금 제가 입력한 83년 11월 4일인 경우에는 총 8번이 탐색되고 그것이 몇 번째 자리에서 몇 번째 자리까지 하고 그 부분을 조금 테이크 뽑아놨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보통 뭐 한 대여섯 번, 7번, 좀 많게 나오신 분은 한두 번 요 정도 나왔고
조금 생년월일 숫자 배열이 특이하신 분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율 속에서 이제 내 생년월일이 언제 등장하고 얼마나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고요. 자, 이 이미지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요. 저희는 파이데이 행사 때 이런 파이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이따가 다른 활동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마지막에 파이 대회, 파이 경시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파이 경시 대회를 개최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활동에 실적이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표창을 하게 되죠. 이제 교내상을 수상하는데 그 교내상에 대한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파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들어있는 이 파이 모양을 티셔츠로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부상품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로고도 만들고요. 여기 이제 개인정보니까 생년월일은 빼고 이렇게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이 학생 고유의 파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담고 있는 파이 모양을 티셔츠로 만드는데 제가 오늘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온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티셔츠로. 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저의 생년월일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별로 이렇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품고 있는 파이 모양을 담아서 부상품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율 천만짜리에 대한 탐색은 마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의 호기심이 이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천만짜리까지의 숫자 배열에서 모든 생년월일이 다 있습니까? 그 말은 빵빵년 01월 0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다 있을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다 있다.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있을 것 같다. 손을 드신 분이 안 계셔요. 아, 한 분 계십니다. 나는 없을 것 같다. 아니, 있을 것 같다. 뭔가 생년월일의 숫자 배열이 천만짜리까지 중에 없는 생일이 있을 것 같다. 천만짜리까지. 아, 예. 지금 용감하게 두 분, 세 분 손 드셨습니다. 예, 결론은요. 숫자 배열 속에 없는 생일이 존재합니다. 그럼 많이 존재하나?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서칭을 해봤어요. 자, 한 개의 생일을 탐색하는데 선생님들 한 10초 정도 걸리셨죠. 그런데 빵빵년부터 99년까지 그 생년월일 다 탐색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갔다 오고 한 두세 시간 경과 후에 그 결과를 봤더니 딱 한 개의 생년월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생일이죠. 천만짜리까지 존재하지 않는 생일. 그 생일은 저희 나이대에는 없고요. 저희 아버지 나이대에 있습니다. 바로 46년 01월 19일입니다. 예, 얘는요. 실제 탐색을 해보면 천만짜리까지 탐색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와서 제가 안 나온다는 메시지를 띄웠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 제가 좀 이따가 이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PDF 파일에서 460119를 직접 우리가 PDF에서 글자 탐색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서 탐색해보면 46년 01월 19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찾는 문자열이 없다라고 나오게 돼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천만짜리까지 없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그럼 탐색 범위를 또 넓히는 겁니다. 천만짜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2천만짜리까지. 자, 2천만짜리까지 탐색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시 한번 U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옵니다. 예, 천만짜리가 약간 넘은 약 1080만짜리 한 그쯤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아까까지는 1000만짜리까지 탐색을 했는데 지금은 2000만짜리니까 계산 시간도 그만큼 2배 가까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46년 1월 19일생은요.
1000만 자리가 약간 넘는 1084만 7885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험 문제서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파일로 가시고요. 자, 지금은 6자리로만 해봤죠. 6자리로만 해봤는데 생년월일의 연도를 제대로 4자리를 다 집어넣어보게 탐색해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클릭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예,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탐색 범위를요. 1000만 자리를 넘어서 2000만 자리, 3000만 자리, 최대 3억 자리까지, 3억 자리까지 확장해서 탐색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계산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2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8자리로 확장했을 때 최초로 등장하는 게 1200만 번째. 예, 이렇게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실험해 볼 수도 있고요. 자, 파이데이 행사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것은 원주율이 품은 나의 생일이라는 체험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로또 복권에 대한 시스템을요. 원주율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로또 복권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로또 복권 자체는 제가 나중에 수업 디자인을 할 때 확률과 통계 쪽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고요. 지금은 원주율에 대한 로또 복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로또 복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숫자를 찍어서 그것이 맞으면 당첨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원주율 로또 복권은 뭐냐면요. 원주율의 숫자 배열을 스톱워치로 맞추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로또 314.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로또 314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자, 게임의 규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의 규칙은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원주율의 숫자 배열을 맞춰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서 갖고 있는 스톱워치는 100분의 1초까지밖에 안 되죠. 3.14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수 이하 8번째 자리까지 만들어 봤어요. 스톱워치의 정확성을. 그래서 3.14, 1592, 65까지 스톱워치로 딱 찍어서 1초, 2초, 3초 딱 찍어서 맞추면 모든 자릿수를 다 맞추면 100억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끝자리만 틀리고 바로 이 앞에까지만 맞추면 10억. 그 다음에는 1억,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그 다음 만원, 마지막 3.1까지만 맞추면 1000원. 자, 이런 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이 게임 한 게임의 게임 금액은 1000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확률을 계산해 보고 나중에 수업 이제 교과 활동과 디자인을 할 때 확률 값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당첨금이 있으니까 기대값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게임당의 가격이 주어지니까 기대 수익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당첨금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당첨금이 있어야 게임도 재밌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은 지금 스톱워치로 이렇게 지금 본인이 제가 3.14초에 최대한 가까울 때 클릭을 해서 딱 맞췄을 때 만원 3.14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맞췄으니까 이번엔 첫 번째 자리까지 맞췄으니까 1000원 3000원 맞추기 쉬우니까 3000원 당첨금이 없습니다. 10만 원. 저는 이걸로 실험을 했을 때 최고로 맞춘 당첨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3.141까지 맞춰봤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자, 선생님들의 손가락의 감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파일을 다운받을 건데요. 파일 2개 있어요. 이 2개 중에 아래 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라고 된 파일. 그래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기. 그리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요 페이지가 완전하게 딱 뜨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잠시 로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떴으면 사용하는 방법. 자, 지금 3.14, 159, 65 다 맞췄을 때 당첨금액 100억이죠. 자, 오른쪽 요 버튼 리셋이라고 뜨죠. 자, 요 버튼을 클릭해서 리셋을 시킵니다. 다음 이게 플레이와 스톱을 하는 겁니다. 스톱워치. 자, 한번 한 대여섯 번 각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초, 2초, 3초. 저는 3.1도 못 맞춰서 당첨금이 없습니다. 꽝입니다. 다시 한번. 3.1도 저는 못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나는 당첨금이 나왔다. 당첨금이 10,000원 이상 3.14. 사실 3.14 맞추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0원 이상 나왔다. 또는 소수 세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혹시 다 맞췄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시면 좀 손을 들어서 좀 자랑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10만 원 이상 나왔으면 한번 인증샷도 한번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인증샷. 정말 10만 원, 100만 원이 나왔는지. 전 최고 많이 나온 게 10만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클릭을 하시지만 정말 이것이 당첨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스릴이 있을 겁니다. 자, 한두 번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3.14 이상 맞추신 분 계신가요? 전부 다 실패하셨나 보네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게요. 자, 이 외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파이와 관련돼서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4일이 포함된 보통 학기 초죠. 저희 이제 신학기 시작하는 그때 아예 한 주 동안 3월 14일이 포함된 그 한 주간을 파이데이 교육행사 주간으로 잡아서 그 시간 안에 보통 수학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파이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고 체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티셔츠를 주는 시상을 하고 이런 어떤 행사를 아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하기 전에 이 파이에 대한 원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도 갖추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교재 이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그 네이버에 계속 포스팅을 해서 올려주고 있는 건데요. 파이의 숫자별에서 나의 생일을 찾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원주를 계산하는 역사 속에서의 원주율 계산의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즉 여기 보면은 이따가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원주율 1000만짜리까지의 숫자 배열을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용량은 약 8메가, 2165페이지. 그래서 아까 오희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생년월일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당장 찾아보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6년 1월 19일이 진짜 문자열을 탐색해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온라인 속에서 이제 읽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호기심의 영역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원주율 1000만짜리 속에서 특별한 생일들 있죠. 46년 1월 19일처럼 내 생일이 없다든가 등등등 이런 특별한 생일들을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번이 출연을 하는데 자,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출연하는 생년월일은 과연 몇 월 며칠일까? 믿기지 않지만 이거 금방 찾아집니다. 64년 6월 28일. 640628은요. 불과 70번째 숫자에 비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14부터 해서 100자리까지 중에 70번째.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생일도 있는가 하면 이 생일은요. 1000만 번째까지 중에 2번밖에 안 나타나요. 70번째 나타나니까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쭉 나타나지 않다가 980만 번째 정도쯤에 한 번 더 나타나고 끝입니다. 참 이 무리수라는 게 이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궁금증은 이제 그 반대죠. 가장 늦게 출연하는 생년월일은 987만 번째쯤에 나옵니다. 26년생. 다음 가장 많이 출연하는 생년월일, 흔한 생년월일.
예. 51년 7월 3일생 무려 25번 나타납니다. 예, 그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어요. 96년 9월 24일. 유일하게 한 번만 나타나는 거. 예, 혹시 선생님들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87년 해당될까요? 예, 요런 생일. 총 몇 개? 20개가 채 안 되죠. 요런 생년월일은 딱 1000만 번째 중에 한 번만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법한 그런 특별한 생일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해서 이북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파이의 티셔츠를 만드는 수학적인 아이디어,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렇게 학생들이 읽어볼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활동, 그럼 파이 행사의 활동이 있으신다면 조금의 가감을 하셔서 내년도 3월 14일은 이렇게 재미있게 한 번쯤 수학 수업 학생들하고 왁작지껄하게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1학년 이제 수학 교과부터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의 운영은 저희가 이제 1시간 오전 3시간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 온라인상으로 이제 진행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잠시 좀 눈을 좀 피로를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휴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꼭지에서 딱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9시 45분이니까요. 선생님들 15분 정도 잠시 눈의 피로를 좀 취하시고 10시,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